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4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주말 영향이 있긴 하지만 4차 유행이 시작하기 전 3월 말 이후 77일 만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그만큼 사망자 수도 확 줄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효과를 내는 게 분명하지만 정부는 아직이라면서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는 최근의 상황을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마스크를 쓰고 책가방을 맨 학생들이 하나둘 교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정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 기존의 2배로 늘며 대면 수업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예전까지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등교를 하니까 친구들이랑 친해질 기회도 많이 생기고. 스포츠 경기는 좌석 수의 30%까지, 대중음악 공연장도 4,000명까지 입장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빨리 다시 원상 복귀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399명으로 지난 3월 29일 이후 77일 만에 4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있지만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직전 주보다 54명이 감소하는 등 한 달 사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는 60세 이상의 감염은 지난주 85명을 기록하며 한 달 만에 30% 이상 줄었고 전체 사망자 또한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맞지만 현재 접종률 23%로는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9월 달 적어도 70% 1차 접종까지는 진행이 돼야 어느 정도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좀 논의할 수 있는. 특히 1차 접종률이 60%에 달하는 영국도 이른바 인도 변이로 하루 7,000명씩 확진되는 등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마음을 풀지 말고 방역 수칙을 계속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정부는 원래 1,200만 명을 접종하려고 했다가 1,300만 명까지 목표치를 올려 잡았는데 접종 참여 열기에 불이 붙으면서 이번 주 안에 그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접종하러 나오기 힘든 섬 주민을 위해 배에서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진도군 가사도 이른 아침부터 백신 접종을 하려는 주민들이 선착장에 모이고 해군 고속단정에 하나둘 오릅니다. 2주 후에 항치 생긴다니까 그 뒤부터 이제 마스크 벗고 조금 이제 편안하게. 15분 뒤 바다 위 접종센터가 설치된 해군 함정 한산도함에 도착합니다. 긴장된 표정의 주민들은 장병들의 안내를 받으며 사다리를 타고 접종센터로 변한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무투로 나오기 힘든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상 유례 없는 함상에서의 해상 접종이 시작된 겁니다. 접종에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이 사용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백신 맞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이달 말까지 전남 25개 지역 30세 이상 주민 600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도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종 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누적 접종자는 전 국민의 23%인 1,183만여 명이 됐습니다. 이번 주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우선 60에서 74세 240만 명이 접종받을 예정이고 얀센 백신도 17일까지 예약자가 90만 명이나 됩니다. 또 모더나 백신도 국가 출하 승인을 마치고 이번 주 중에 30세 미만 상급 종합병원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당초 상반기 목표였던 1,300만 명 접종은 확실시되고 최대 1,400만 명 접종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주까지도 굉장히 많은 양의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1,300명 정도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내일부터는 상반기 우선 접종 대상이었던 30세 미만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유치원, 교사 등 돌봄 인력 등 20만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백신을 접종할 때 정량보다 덜 주사하거나 정량의 몇 배를 주사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더 주사하거나 덜 주사했을 때 항체 형성이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만성질환자 40여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접종했습니다. 반대로 전남 부안군의 한 병원에서는 5명에게 얀센 백신을 정량의 6배나 주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부주의로 백신을 잘못 접종한 경우는 1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30세 미만에게 금지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잘못 접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접종 시기나 용량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너무나 다양한 백신들이 지금 의료기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된 용량보다 적은 양의 백신을 접종할 경우 항체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도 절반 미만의 용량을 접종했다면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접종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반대로 정량보다 더 많은 양을 접종한다 해도 항체 형성이 제대로 됐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투약할 때 임의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영역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부는 오접종이 발생하면 보건소의 조사를 거쳐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위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오접종 등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는 국가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럽의약품청의 권고에 따라 희귀질환인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질환은 모세혈관에서 체액이 나와 팔다리 등이 부어오르고 저혈압 등을 유발하는 건데 아직 국내에 신고된 환자는 없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방치, 그러다 끝내 군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정리하게 만든 사건. 성폭력 가해자에 이어 살다 보면 겪는 일이라면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로 상급자 2명이 그제 구속됐습니다. 이제 성폭력 피해자를 도우라고 존재하는 군내 조직이 아무런 도움 없이 방치해둔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이중사의 유족은 군의 방치 때문에 이중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리고 싶다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던 이중사의 생전 육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군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불안해하던 상황, 이중사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재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이중사와 이중사 아버지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공군 검찰의 피해자 조사를 2주 앞둔 시점. 군 법무관인 국선 변호사가 전화번호조차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전화번호를 군내 전화번호로 가르쳐줘가지고 자꾸 내가 영희 전화번호로 다시 찾아야 되잖아. 난 지금 인트라넷을 못 쓰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이어 사건 초기부터 20차례 이상 상담을 해왔던 부대 내 성고충 상담관에게도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군 안에 있던 그동안 상담받던 상담관도 지금 수술한다고 휴가 내가지고 지금 없고. 당시 이중사는 코로나19 격리 때문에 외출도 불가능했는데 부대 안에서 상담할 사람마저 없어진 겁니다. 언제 온대? 안 올걸? 수술한다고 그랬어? 안 가네. 22일 뒤에. 근데 뭐 22일날 보면은 한참 뒤인데요. 아버지는 불안해하는 딸을 계속 달랩니다. 검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신경 쓰이니? 조사받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대변해서 상대한테 잘못을 따지는 그런 입장이거든, 검사라는 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알겠죠. 이중사는 비교적 담담한 어조였지만 이내 지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입장을 대변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까지는 머리 아파. 훌륭한 얘기만 해줄 수 있어. 이중사는 이 통화를 마친 뒤 2주 뒤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딸이 힘들어할까 봐 자주 전화를 걸지도 못했다는 아버지는 진상 규명을 위해 세상에 딸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 통화가 이루어지던 즈음 성고충 상담과는 휴가를 간다고 전해왔고 국선 변호인도 개인 사정으로 검찰 조사에 동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저 공교로운 건가요? 뭔가 의심스러운데 분명한 건 이들 모두 공군 소속이란 겁니다. 그렇게 이중사는 철저히 혼자가 됐습니다. 이어서 홍익표 기자입니다.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한 당일은 국선 변호사가 자신의 결혼을 이유로 이중사에게 검찰 조사에 동행할 수 없다고 통보한 날입니다. 결혼이라고는 신경을 잘 안 쓰는구만. 정신이 딴 데가 있구만 지금. 그러니까. 그럼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줄 수 있나? 이번에 바꿔달라고 하려고. 이에 앞서 성고충 상담관까지 장기 휴가를 떠나버리면서 이중사는 졸지에 군 검찰 조사에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불안해한 이중사와 달리 공군 측은 느긋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려서야 다른 국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는데 정작 이중사에게는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국선 변호사가 이중사에게 연락을 한 건 그보다도 3일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검찰 조사를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어서 날짜가 보름 뒤로 미뤄졌고 결국 이중사가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시간만 연장됐습니다. 이중사는 15비행단으로 옮긴 뒤에는 군 내부가 아닌 외부 단체 상담원과 연결됐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담이 있는지 몰랐다. 처음 본 사람이 나의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그 사람 얘기 듣느냐고 너무 힘들다. 아이가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결국 이중사가 철저히 고립되면서 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다음 사람한테 자료를 넘겨주면서 조력을 맡게 해주겠다고 약속만 했어도 15비에서 따가운 시선이 있었고 툭 건드리니까 툭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이중사의 아버지는 내일 참고인 조사에서 딸의 고립에 사건을 축소하려던 윗선 개입은 없었는지 밝혀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루 17시간을 일하는 건 기본이고 새벽 3시가 넘어서 퇴근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살인적이었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장지동 복합물류센터. 이곳에서 물건을 분류해 배송 업무를 하던 롯데 택배 노동자 47살 임모 씨가 어제 새벽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자는데 바둥바둥거리는 느낌이 나길래 불을 켰더니 눈이 이상해졌더라고요. 이 혈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임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에 빠졌습니다. 임 씨는 지난 2년간 하루 평균 250개가 넘는 택배를 배송해왔습니다.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7시간을 일하는 건 보통이고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땐 새벽 3시가 넘어 퇴근한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밤을 꼬박 새고 들어와가지고 정신 깨야 된다고 샤워만 하고 다시 나간 적도 되게 많아요. 평소 임 씨는 배송 구역을 줄여달라고 호소했지만 대리점 측은 차일피일 미루다 올 초에서야 일부 구역만 조정해줬다고도 했습니다. 저 친구 그냥 놔두면 저러다 죽는다. 이렇게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들은 척도 안 하고. 임 씨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월 수입은 260만 원에 불과합니다. 분류 작업까지 떠안으며 고된 노동을 했지만 한 달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어서 보험금조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라 사장님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네.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에 전담 인력을 투입해달라며 택배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분류 작업과 관련해 2차 노사정 회의가 내일 열릴 예정인데 노조와 택배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공식 당무 첫날인 오늘 대전과 광주, 서울을 오가는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천안함 희생 장병 유가족을 위로하고 광주에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두환 씨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당직 인선도 확정을 했는데 이를 둘러싼 당내 중진의 견제도 벌써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첫 공식 일정은 서울 현충원이 아닌 대전 현충원 참배였습니다. 일동 묵념. (85년에) 준공돼 최근 안장된 유공자들이 더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소외된 군장병 유공자를 더욱 배려하겠다는 행보로 읽힙니다.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선 명예를 지켜달라는 유가족들의 호소에 눈물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 못해가지고 이렇게 10년이 다 돼가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마음 아프게 드린 것 제가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고요. 곧바로 180km 떨어진 광주로 이동한 이 대표는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보수정당 대표가 취임 첫 일정을 광주에서 소화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재판에 비협조적인 전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그런 어떤 재판에 대한 불성실한 협조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광주에 어쨌든 그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이어 KTX를 타고 서울 여의도로 돌아와선 취임 뒤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내정 소식이 돌았던 수석 대변인 등 일부 당직 인선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신임 최고위원 중 최다선인 김재원 전 의원의 훈계성 쓴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최고회의에서 협의를 해야 되거나 또는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사전에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이미 발표가 된다면 최고회의가 사실은 형해화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아직은 하마평만 무성한 사무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 등 핵심 당직 인선이 이준석 체제가 안착할지를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신임 대표에 대한 덕담을 끝내고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같은 민생 입법 처리 협조를 압박하는 한편 내부적으론 대선 기획단 발족을 서두르면서 혁신 경쟁에도 나섰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전당대회를 기다리느라 6월 국회의 절반이 지나갔다며 손실보상과 부동산 관련 법안 등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쳐놓은 입법 바리케이트의 철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신중론을 유지해온 CCTV 설치법을 대표 사례로 지목하고 민생법안 협조를 요구한 겁니다. 2018년 11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재가동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과는 다른 전향적인 결정이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른 시일 내 정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선 목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적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야당 지도부의 변화에 긴장감을 느낀 민주당은 대선 기획단 발족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르면 사나흘 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데 중진 의원 대신 30, 40대인 김혜영 전 최고위원, 이동학 최고위원 등 청년 정치인을 단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선거 과정에서 지역별 정책 토론회와 연설 대전을 반드시 열고 이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권 대선 경쟁도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추격하던 이른바 빅3 구도가 만 50세인 박용진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따라 미세하지만 변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열흘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약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이 수사한 이 사건 말고 이 부회장은 또 다른 성형외과에서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었죠. 당초 경찰은 관련 CCTV까지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었는데 접견 조사 한 번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성형외과. 경찰은 유명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조사하다 병원 CCTV에서 뜻밖의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영상 속 이 부회장은 한 손에 프로포폴 약병을 든 채 휘청거리며 병원 복도를 걸어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수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이 부회장 모바일까지 채취했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사실 아닌가요? 하지만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 8일 접견 조사도 없이 검찰에 이송했습니다. 검찰이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 대해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접견 조사도 하지 않은 건 수차례 요청은 했지만 이 부회장 측이 번번이 거부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경찰은 이 부회장 측은 지난 3월엔 충수염 입원, 이후엔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이 있다며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모바일 검사 결과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안에 2개 사건을 하나로 묶어 기소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투약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의사소견에 따른 치료일 뿐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개발 주택 조합원들은 이 조폭 출신의 인사가 조합장과의 친분을 통해서 사업에 깊숙이 참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철거 사업에 개입한 의혹이 일고 있는 인물은 조직폭력배 출신의 A씨입니다. 지난 2007년 재개발, 재건축 대행업체를 설립해 광주 지역 정비 사업에 관여해왔습니다. A씨는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 B씨와 과거 재개발 사업을 함께하며 이권을 챙겼던 A씨가 이번에도 손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개발조합 한 인사는 MBC와 통화에서 현재 조합장 B씨가 인근 학동 3구역 재개발조합장을 맡을 때 조폭 출신 A씨가 철거 관련 업무를 알선했고 이 친분으로 지난 2018년 B씨가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으로 당선될 당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선거 개표 과정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연으로 이후 4구역 철거 관련 사업 이권에까지 개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학동 3구역은 지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진행됐습니다. MBC는 조폭 출신 인사로 알려진 A씨와 현 4구역 재개발조합장 B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두 사람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조폭 인사가 실제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책임을 묻던 수사는 이제 재개발 조합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 간 회담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쉽다고 한 반면 스가 총리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이 무산된 이유를 놓고도 두 나라 설명이 엇갈립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벗은 문재인 대통령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스가 일본 총리, 상반된 영국 현지 도착 표정처럼 한일 정상은 G7 회의 내내 거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며 가며 두 차례 짧은 인사만 나눴을 뿐 정상회담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무산 이유에 대해선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군이 매년 진행해온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문제 삼아 실무 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そのような事実は全くありません。スケジュールなどの都合により日韓首脳会談は実施されなかった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일본 언론들은 또 스가 총리가 G7 회의 직후 국가 사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회담을 열 환경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회담 무산의 배경에 과거사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19 부실 대응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스가 총리가 강경 발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맞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스가 총리께서 자국의 기자단을 상대로 하셨다는 그 말씀, 자국 기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 대통령도 회담 무산에 대해선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짤막한 소회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도쿄올림픽까지 열린 자세로 대화를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사와 독도, 원전오염수 문제에다 스가 총리의 정치적 입지까지 감안하면 당분간은 양국 대화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7개 나라는 중국을 겨냥한 내용을 잔뜩 담아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단어를 뺐지만 사실상 대중국 연합전선을 구축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걸 확실하게 알리면서 중국 또 러시아를 향한 대결 구도를 본격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소수민족 탄압으로 국제적 비난을 산 신장 자치구의 인권을 존중하라. 민주화운동이 거셌던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라. G7 정상회의가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는 대만 해협 문제도 거론하며 중국의 군사적 압박도 겨냥했습니다. 3년 전 G7 회의 땐 일절 언급 없었던 중국 관련 사안이 이번엔 잔뜩입니다.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I think China has to start to act more responsibly in terms of international norms on human rights and transparency. 미국 뜻대로 다 된 건 아닙니다. 신장 자치구의 강제노동 실태를 규탄하려던 문구에서 중국이란 이름이 빠졌습니다. 무역 보복이 신경 쓰이고 기후변화 대책에서 도움도 필요해 다른 나라들은 조심스럽습니다. Et donc, je vais être très clair, le G7 n'est pas un club hostile à la Chine. 중국은 이미 G7의 압박을 두고 소규모 국가 모임이 세계 문제를 좌우하는 시대는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늘 열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전에 없던 중국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물 같다며 탈퇴하려던 나토의 역할도 되살리려고 합니다. 러시아 견제에 필수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는 수요일 미러 정상회담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만남 전부터 푸틴 대통령의 각을 세웠습니다. I think he's right. It's a low point, and it depends on how he responds to acting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norms.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독재 정권의 가치 경쟁을 여러 번 강조하며 중국,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냉전 체제가 끝나면서 사라졌던 체제 경쟁의 언어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중국 정부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수 국가들의 음흉한 속셈이라고 했습니다. G7을 대놓고 비하하는 창작물도 중국에서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소정 기자입니다. 중국은 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을 통해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논평에서 G7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을 음해하며 내정에 제멋대로 간섭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G7 공동성명에 적시된 신장, 홍콩, 대만 문제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탄압에 대해선 유언비어로 정치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고 홍콩은 이미 반환된 지 24년이 지난 사실을 직시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대만은 중국의 영토, 핵심 이익이라면서 외부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만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이익이 침해되면 단호히 반격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반중 진영 확대가 쉽지 않을 거라 예측했던 중국 관영 매체들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거의 모든 의제가 G7 성명에 담겼지만 다른 나라들의 요구로 표현이 완화됐다고 애써 평가절하했고, 신화통신은 겉으론 단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안들에서 분열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国呢提出了听起来很好、看起来很美的口号，但是呢，能不能落地，未来能不能实现美国遏制中国的目标，从目前来看，只是空中楼阁。 G7 회의를 비하하는 각종 패러디 영상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신 트럼프를 등장시키며 두 사람이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고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 최후의 G7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참가국들을 동물로 합성해 조롱하고 있는데 특히 시바견으로 그려진 일본은 원전수를 상징하는 초록색 음료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한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성명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미중 간의 긴장은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현대중공업에서는 9개월 동안 무려 5명이 중대재해로 이 노동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이 그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대표와 전 현직 임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21일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34살 A씨가 아르곤가스에 질식돼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건조 중이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로 숨진 노동자만 5명입니다. 두 달에 1명씩 숨진 겁니다. 검찰은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전현직 본부장,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원 등에게는 추락을 방지할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현대중공업은 고용노동부의 4차례 안전점검에서 무려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지검 형사 5부는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기소했으며 이후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도 벌써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난 5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이례적으로 본사까지 감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국군 대구병원이 군장병 6명한테 파이자 백신 원액이 거의 섞이지 않은 식염수를 주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이 누구였는지 특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병원 측이 그럼 그 시간대에 접종한 장병은 전부 다시 맞으라고 했는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육군 부대원들은 지난 10일 국군 대구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단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병 6명이 백신이 아닌 식염수만 들어있는 주사를 맞았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누가 식염수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겠다는 병원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어이가 없었던 거는 이제 누가 맞았고 안 맞았고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구분이 안 되고 병원 측은 문제가 된 시간대에 주사를 맞은 21명 모두 재접종할 것을 권했습니다. 21명 가운데 6명이 식염수 주사를 맞고 15명은 백신을 맞은 건데 모두 재접종한다면 15명은 백신을 2번 맞는 셈이 되는 겁니다. 부작용 우려에 병사들은 재접종을 거부했고 간부 10명만 다시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황당한 사고의 원인은 의료진의 부주의였습니다. 당시 0.45ml의 화이자 원액에 식염수 1.8ml를 넣어 7명에게 나눠서 주사를 놨는데 이미 접종을 마쳐 비어있는 병에 식염수를 넣고 또 접종한 겁니다. 군인들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는 병원 측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 그냥 그런 얘기만 하면서 이거 뭐 2번 맞아도 문제가 없다. 막말로 이게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회인이었으면 일반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못 나왔을 텐데 그냥 군인이니까?
국군 의무사령부는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매뉴얼대로 재접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인원을 분류했고 병원장이 병사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접종한 10명을 하루에 3번씩 점검하고 있지만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아직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그제 토요일 저녁 음주 상태였던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서울 홍대 앞에서 주차관리원을 폭행했습니다. 영어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의 한 공영주차장. 건장한 체격의 외국인 남성이 주차관리 직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더니 바닥에 내리꽂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직원의 얼굴도 손바닥으로 내리칩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 여러 명과 동료 직원이 달려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리는 한 시민을 밀치기까지 합니다. 계속 욕만 하는 거예요. 화내면서 이제 계속 붙들고 도망가지 못하게 계속 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다가 그냥 엎어치기 당한 거죠. 앞서 이 외국인 남성은 주차장에 오더니 50대인 피해자를 한참 쫓아다니며 영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듣기가 힘들어 영어를 못한다고 답했더니 느닷없이 때리기 시작했다는 게 피해자의 설명입니다. 와가지고 갑자기 뭐 외국말로 저한테 뭐라 막 하길래 난 영어를 잘 못하니까 I don't know, no English 했더니 갑자기 그냥 엎어치기 한 거예요. 저를. 이 외국인은 주변의 제지로 폭행을 멈춘 뒤에도 한동안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위협적인 몸짓을 합니다. 이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려다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초반인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주한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홍대 한복판에서 제 아버지 때 꼴 되는 사람을 업어치기 대낮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주한미군은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주한미군의 1차 재판권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도 소파 규정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허리를 다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 중인데 가해자가 주한미군 소속이라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뭐 불이익이 안 간다. 그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우리가 먼저 물러서야지 다가설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은 우선 주한미군 대표단과 협의해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네, 이른 더위에 손님이 가득 차 있던 한 냉면집으로 차량 한 대가 유리벽을 뚫고 후진으로 돌진했습니다. 식사 중이던 손님 11명이 다쳤는데 이 5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은평구의 한 냉면집. 손님들이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전면 유리를 뚫고 식당 내부로 깊숙이 돌진합니다.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이른 더위에 손님들로 가득 차 있던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식탁과 의자는 물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까지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모두 11명이 다쳤고 특히 40대 여성 1명은 유리파편에 허벅지를 찔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완전 아수라장이죠. 난리죠. 식사하다가 난장판에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사고가 난 식당입니다. 유리창은 모두 깨져 비닐로 덮여 있고 한쪽에는 부서진 식탁과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조금 전 이 식당에서 막 식사를 마친 50대 남성.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식사한 뒤 냉면집 앞에 주차해뒀던 차를 빼려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뒤로 돌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제 차를 앞으로 나가려고 빼는 과정이지 옆에 큰 차가 있어서 한 번에 핸들을 못 틀어서 후진 기어를 넣는 순간 그렇게 됐다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고 운전자는 술을 마셨거나 약물 투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규직인 건보공단 노조는 이에 반대하면서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른바 이 노노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이사장이 스스로 단식에 돌입하는 당황스러운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2층 로비.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파란색 요가 매트 위에 테이블을 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뒤쪽 벽에는 건보공단을 파국에서 구해야 한다. 파업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달라는 글까지 붙였습니다. 외주업체 소속인 상담사 노조는 고객센터의 직영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규직 노조는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노조의 대립이 수개월째 이어지자 이사장 본인이 직접 단식에 나선 겁니다. 오죽이나 이사장이 무능했으면 그거를 설득을 못하고 택했느냐 자괴감이 드는데 도저히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정규직 노조가 고객센터 직영화를 논의하는 사무논의 협의회에 참여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전선에서 설득에 나서야 할 최고 책임자가 또 다른 투쟁에 나서는 게 적절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의 맞은편 로비엔 고객센터 소속 상담사들이 닷새째 총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화해서 풀자고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좀 파업도 하면서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좀 하시니까 저희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사장의 단식에 대해 내부 직원들조차 무책임하고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직영화를 논의할 다음 협의회는 오는 18일에 열립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관리자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에 성희롱까지 당했다는데요.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하천 건설업체 소속으로 포항제철소에서 일을 시작한 48살 김모 씨. 담당 업무는 화재 감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일주일도 안 돼 감당하기 힘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장 관리자 2명이 무거운 새 파이프 100개를 옮기라고 하고 폭언까지 일삼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괴로운 심경을 딸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손목까지 나갔거든요. 손목 아프다고 엄마가 말 한 번 하니까 그다음에 더 가혹한 걸 이제 시키는, 더 무거운 거 시키고 더. 현장 노동자 10여 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김 씨에게 성희롱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엄마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너무 수치스럽다, 너무 치욕스럽다, 엄마가 막 견디기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 씨가 결국 노동조합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곧바로 사측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김 씨를 앞에 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본인 앞에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계급품을 물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2차 가해, 2차 가해. 결국 김 씨는 신고 당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해 너무 괴롭고 치욕스러워서 살고 싶지 않다는 글을 남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조는 김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회사 관리자에 의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그단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청업체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정식 직원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특히 카카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10위에도 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3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최근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계열사 수만도 100개가 넘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스피가 일주일 만에 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3,5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오늘 증시는 명암이 뚜렷했습니다. 전통적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크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3위 네이버는 4% 가까이, 4위 카카오는 5% 넘게 올랐습니다. 원택트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서 하는 비즈니스고 데이터를 갖고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특히 카카오의 성장이 무섭습니다.
오전 한때 사상 처음으로 네이버를 역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시가총액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카카오는 시가총액 10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1년 전 5월 처음으로 10위에 오르더니 오늘은 네이버와의 격차를 불과 3천억 원 정도로 좁히며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카카오의 지난해 매출은 4조 1,500억 원, 절반은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에서 올렸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덩치를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는 거의 모든 분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 같은 모빌리티 시장은 이미 80%를 장악해 돈을 쓸어담기 시작했고, 선물하기 같은 상품 거래 시장, 영화, 공연 같은 콘텐츠 시장은 물론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에 이어 이제 보험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카카오는 강점이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카카오톡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메신저 프로그램인 거고요. 그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카카오가 거느린 계열사는 118개, 웬만한 재벌 그룹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매년 20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무선 확장성이 이제 주식시장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효정입니다. 돈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금전 관련 민사 재판 가운데는 소액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쟁 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인데 우리 법원은 소송 금액 3천만 원까지를 소액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판은 결론이 나도 판결문에 이유 한 줄 적혀 있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요. 이기면 다행이지만 졌을 경우엔 영문조차 알 수 없어서 이의 제기도 쉽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 해 수십만 건씩 쏟아지는 소액 심판 청구. 당사자들로선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사연들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안모 씨는 치과 치료를 받은 뒤 반년 가까이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점점 함몰이 되고 여비도 거칠지란 이빨도 시꺼멓게 되고 이쪽 것도 시꺼멓게 되고 잇몸이 녹아나고 막 후유증이 막 갑자기 막 생기는 거예요. 증상은 계속 악화됐고 결국 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감정서까지 어렵게 받아내며 2년 8개월이나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패소. 더 기막힌 건 판결문이 달랑 2장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원고 피고의 인적 사항을 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이 2줄이 전부였습니다. 안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2,300여만 원. 우리 법원은 소송 금액 3천만 원까진 소액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1심 판결문엔 결론의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왜 졌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지만 황당해요. 하다못해 무슨 이유를 더 글자 쓰면 그래도 이해될지 말지야. 대한민국 법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난. 교통사고를 당해 380만 원짜리 소송을 냈던 화물차 기사 박상익 씨도 마찬가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상대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고 강조했지만 1심 법원은 박 씨 과실이 70%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시 판결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심까지 가서야 상대 과실이 70%란 정반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이제 제가 가해자로 나오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판사님이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결과인데 이렇게 이유 없는 1심 판결이 비일비재한 소액 사건은 한 해 70만 건, 전체 민사재판의 70%를 넘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풀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답을 쓰면 틀린 답을 쓰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판결 이유를 쓰지 않게 되면 판사 스스로 그 오류를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를 하면
그나마 결론의 근거가 적힌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지만 실제 2심까지 가는 비율은 고작 2%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항소하려면 증거와 논리를 어떻게 보강해야 할지도 알 수 없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소액 사건의 기준이라는 3천만 원. 소송의 당사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란 걸 고려할 때 이 금액이 진짜 소액 취급을 받아도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기준은 누가 그리고 왜 정한 건지 계속해서 김정인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가 판결 이유를 아예 생략할 수 있는 소액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20만 원이네. 저는 15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왜냐하면 100만 원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는 핸드폰 기계가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네, 왜냐하면 어떤 재판이든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3천만 원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일을 안 하시겠다는 작정이신지. 3천만 원의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공감을 나타내는 법조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8년, 19년 봉급 생활자의 평균 임금이 2,8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몇십만 원 전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올라와 갔죠. 소액이 아니죠. 소액이 아니죠. 예.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 이게 평생을 일군 재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독일은 600유로, 80만 원 정도, 일본은 140만 엔, 1,400만 원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아닌데 소액의 기준 자체가 훨씬 낮고 함부로 못 바꾸도록 법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반면 우리는 대법원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2016년까지는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2017년부터 이제부터는 3천만 원으로 할게. 왜 그걸 누가 정했지? 시민들이 그거에 동의했나? 시민들한테 물어나 보긴 했나? 소액 심판은 원래 민생 사건을 빨리 처리하겠다며 만든 제도입니다. 서류 없이 진술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술로 접수된 소송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사건은 소액 사건이니까 내가 구술로 소를 제기할 테니 받아 적어라 라고 하면 법률구조공단 가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생업에 쫓기는 서민들을 위해 재판도 저녁이든 주말이든 진행하라고 법에 보장돼 있지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듯 소송 당사자의 편의는 외면당하는 반면 판사가 판결문을 짧게 쓸 수 있도록 한 규정만 꼬박꼬박 지켜지는 겁니다. 업무적으로는 판결 이유를 안 쓰는 거.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이긴 하거든요. 식당에서 신발 잃어버린 사건도 그냥 한 절반 주고 끝내요. 이렇게 판결문 쓰긴 쉬운데 이유를 대법관도 잘 못 쓸걸요. 생활상의 분쟁은 계약서 없잖아요. 법리를 어떻게 은밀하게 잣대를 갖다 대겠습니까? 대법원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지만 판사가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이 판결문 작성이거든요. 소액 사건이 판사 1인당 한 달에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가 접수가 돼요. 일주일에 100건을 판사가 날밤을 쓰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숫자예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3천만 원. 그 돈이 왜 그렇게 처분돼야 하는지 이유라도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야 덜 억울할 것 같아서 종종 3천만 100원짜리 소송들이 등장합니다. 소액 재판 안 받으려고 네. 3천만 100원, 3천만, 100원, 3천만, 1,000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유 없는 판결문 자체를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는 정말 평생 한 번 법원에 갈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 정말 내 사건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처리되기를 바랄 텐데 지금의 방식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죠.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 국내 골프장이 그야말로 초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때다 싶었는지 이용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는 것도 모자라서 편법 탈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민찬 기자가 고발합니다. 강원도의 한 대중제 골프장. 부영그룹 회장 일가족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땅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회원제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개별 소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는 모두 면제입니다.
이 골프장도 분명히 대중제인데 이상하게도 회원권이 있습니다. 버젓이 거래까지 됩니다. 정회원 한 분하고 동반자 2인밖에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6,500 분양가부터 해서 7,600, 8,800까지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함께 지은 콘도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골프장 이용권까지 끼워 팔고 있었습니다. 세금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회원권까지 판 겁니다. 불법으로 분양을 하는 거죠. 골프장 지분으로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콘도 지분을 해서 골프장을 이용을 하게끔 해드리는 거죠. 이 골프장이 대중제라서 감면받는 세금은 매년 3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누적으로 합하면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만 이럴까? 한 경제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경기도의 한 대중제 골프장. 무기명 후불제 상품을 판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금액을 5천만 원 이제 넣어놓으시면 그만큼 5년 동안 사용하시고 5년 이후에 반환받으시는 거예요. 편법 회원권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이런 골프장 11곳을 적발했습니다. 편법으로 회원권을 팔면서 대중제라는 이유로 세금 혜택은 다 받는 건 사실상 탈세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국세청이 이런 편법 골프장에 세금을 매겼는데 조세 심판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명목상으론 어쨌든 대중제 골프장이니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골프장들이 버젓이 편법 탈세를 하는데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시정명령뿐입니다. 실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자장면 한 그릇에 16,000원, 탕수육은 7만 원, 커피 한 잔에 만 원. 웬만한 호텔보다 비싼 골프장들의 음식값입니다. 지난해 골프장들은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5조 6천억 원, 1년 사이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를 틈탄 골프장들의 배짱 영업,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라그룹이 운영하는 경기도 여주의 골프장. 주말 이용료는 25만 원, 평일도 19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그거거든요. 작년에 정사가 17만 원이었어요. 이 골프장은 원래 회원제였는데 작년 3월 대중제로 전환했습니다. 덕분에 세금이 크게 줄었지만 요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의 세금을 줄여준 건 골프 대중화를 위해 요금을 내리라는 건데 세금 혜택만 받고 오히려 요금은 올린 겁니다. 내릴 수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서 취해져서 그래도 다른 데에서는 싸요. 국내 골프 인구는 지난해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골프는 막힌 틈을 타 골프장들의 배짱 영업은 기승을 부립니다. 이용료는 일제히 4, 5만 원씩 올랐고 7, 8만 원 하던 카트 사용료는 이제 13만 원 받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골프장들은 최대한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팀과 팀 사이 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풀버킹 메뚜기도 한철이라 그냥 인터벌도 짧고 그러면서 중간에 주머니가 끝나고 쉬는 시간도 길어요. 지난해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평균 31.8%. 국내 상장 회사 평균의 5배가 넘습니다.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대중골프장들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시장 경제 원리를 논하려면 세금 감면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정부는 뒤늦게 골프장 이용료와 세금 혜택 같은 제도 전반에 대해 올해 안에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가 노사 합의로 눈물의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또다시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지 않는 대신 대규모 무급 휴직을 선택한 겁니다. 2년 동안 적용할 합의인데 쌍용차가 부활하기 위해선 더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김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대량 해고 사태를 겪었던 쌍용자동차. 간신히 회사가 정상화되고 해고자들이 복직한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또 월급을 포기할 처지가 됐습니다. 쌍용차 노사는 2년간 돌아가면서 무급휴직, 임금과 복지 삭감 2년 연장, 그리고 쟁의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2,4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고 휴직하게 됩니다. 막막하죠. 뭐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나는 일만 했을 뿐이고 경영진이 잘못한 거지. 내가 다리 뻗고 차본 적이 없어. 맨날 망한대. 하지만 칼자루를 쥔 산업은행은 냉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심각한 충고를 하겠다며 인수할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자구책으로는 투자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투자자도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은 100년 만에 격변기를 맞았습니다.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 수소차 같은 미래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칫하면 수많은 부품 협력 업체들이 얽혀있는 생태계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금요일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ICT 산업도 있고 소재 산업도 있고 미래차 분야에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해외 인수자들도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기차 시대, 쌍용차의 미래에 투자할 새로운 주인 찾기는 험난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각광받는 대선 주자 바뀔 수도 윤석열 견제한 이준석인데,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각광받는 대선 주자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하는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네, 공식 업무 첫날부터 이준석 대표한테 앞으로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는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네. 이 대표 답변 중에서 윤 전 총장을 언급한 부분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 영역, 공정의 영역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신뢰하는 인사거든요. 이런 이슈가 제일 부각됐을 때 지지율도 같이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또 부각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장 각광받는 대선주자가 조금씩 변할 것이다. 네, 다시 말해보면 반부패처럼 윤 전 총장한테 유리한 이슈가 아니고 경제 문제 같은 이슈가 이 분야의 강점을 가진 그 다른 주자의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네. 대선 이슈가 바뀌면은 윤 전 총장의 지금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 이슈에 따라서 1등 주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윤 전 총장의 호의적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는 확실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윤 전 총장 입당 후 두고서도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까지는 올지 말지 결정해라 이렇게 재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대선이라는 것이 특정인을 위해 치러지는 이벤트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고 생각해보시면 지금부터 2달 뒤거든요. 8월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선 주자가 결심을 하기엔 충분한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니까 8월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의힘 경선을 진행하면 된다 이런 건데요. 이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거부했다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지 못했던 일을 얘기하면서 윤 전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자, 뭐 안철수 대표 사례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 이제 윤 전 총장이 듣기에 좀 거북해할 말도 할 때 거침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을 배제하고 대선 경선을 치르려 한다 이런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네. 이런 모습하고는 달리 이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서요. 최근에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당대표도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큰 변화의 바람이 좀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사실 2030을 위해 가지고 한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해온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미 올해 상반기를 그렇게 주도했던 2030 세대가 대선에서도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2030이 일으킨 변화의 바람이 하태경 의원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설명입니다. 자, 이런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지켜본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의 축하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민 기대가 컸고 관심을 받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과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 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난주 발언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 중이신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다만 윤 전 총장 주변에서는 왜 시간을 정해놓고 입당을 압박하냐 하는 불만하고 함께 안철수 대표 낙마 사례를 언급한 걸 두고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윤 전 총장을 계속 견제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이준석 대표 발언을 네. 어떻게 보는 해석이 우세합니까 지금? 네, 일단 이준석 대표는 특별히 윤 전 총장을 견제한 적이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윤 전 총장도 여러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이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공정하게 경쟁해라 이런 원칙적인 방침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이 1등 후보라는 점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는 온도차가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어제 레바논을 꺾고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 가운데 팀 막내부터 볼보이들까지 챙긴 손흥민 선수의 세심한 리더십이 돋보였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이미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었지만 손흥민은 30도가 넘는 땡볕 속에서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뿐 아니라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자처했습니다. 홍민규의 헤더가 자책골로 연결되자 골 세리머니를 따라하며 축하했고 역전골을 넣고 나서는 막내 정상빈을 비롯한 벤치 동료들과도 기쁨을 나눴습니다. 경기를 많이 못 뛴 선수들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티 하나도 안 내고 팀원들을 서포트해 주는 걸 보고 운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팀을 이제 주장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장의 세심함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유로 대회 도중 쓰러진 옛 동료 에릭센을 향해 방송 카메라에 쾌유 메시지를 남긴 데 이어 경기 직후 힘들어 그라운드에 들어 누웠다가도 금세 일어나 다시금 에릭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팬들을 위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고 경기 진행을 도운 볼보이 축구 선수들에겐 진심이 담긴 격려까지 건넸습니다. 이런 거 보는 게 정말 좋은 기회잖아. 앞으로 대표팀 선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응원할게. 파이팅해. 벌써 다가올 최종 예선을 고민 중인 캡틴.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지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다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종에서는 저희가 정신적으로 또 경기를 임하는 자세에서 되게 많은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당분간은 재충전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휴가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 사람이든지 설레고 기쁘잖아요.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충분히 힐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잘 쉬고 편하게 있다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앞서 손흥민 선수도 쾌유를 기원한 경기 도중 쓰러졌던 에릭센 선수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곳곳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충격을 안겼던 에릭센. 주위의 빠른 대처에 다행히 의식을 찾았지만 팀 닥터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hould I say he was gone, and we did cardiac resuscitation, and there was cardiac arrest. How close were we? I don't know. 깨어난 에릭센은 동료들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Typically Christian, he was concerned about us, and he said, "Yeah, I did. I don't remember much, and I'm more concerned about you guys. How are you doing?"
So yeah, that's typical Christian. 토트넘의 전 동료이자 동갑내기 친구를 위로한 손흥민의 세리머니에 해외 언론들이 주목한 가운데 에릭센을 위한 격려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런던의 웸블리에서는 전광판에 쾌유를 비는 문구가 나오자 관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에릭센의 프로 데뷔 무대였던 네덜란드에도 경기장 곳곳에 응원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여기에 오스트리아의 그레고리치가 힘내 에릭센이라고 적힌 유니폼을 들고 결승골 세리머니를 펼치는 등 세계 축구계가 에릭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가 프랑스 오픈 결승에서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메이저 최다 우승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승부는 쉽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정의 샷을 선보인 치치파스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조코비치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3세트부터 거짓말처럼 조코비치가 살아났습니다. 정교한 드롭샷으로 상대의 힘을 빼놓았고 구석을 파고드는 예리한 스트로크로 승부를 2대2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마지막 5세트, 백미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상대의 순간적인 방심을 놓치지 않고 절묘한 위닝샷을 성공시켰습니다. 4시간 11분의 혈투, 승자 조코비치는 포효했습니다. 생애 19번째 메이저 우승, 페더러와 나달의 메이저 최다 우승 기록에도 단 1승 차로 다가섰습니다. You can't do it. It's done. It's finished. I told myself I can do it, and I encouraged myself strongly. Started to repeat that inside of my mind. And 한편 패배 직후 극도로 침울했던 치치파스는 시상식 직후 SNS를 통해 경기 시작 5분 전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그 이유를 밝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구름이 끼었다 한들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더 흐려지고 비도 내립니다. 특히 남해안 지방에서 비가 흠뻑 내릴 텐데요.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100mm 이상, 전남 해안에 20에서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에서는 5에서 최고 20mm로 비의 양이 비교적 적겠습니다. 자세한 비구름 예측도를 보시면 오늘 밤 사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다가섭니다. 내일 새벽 수도권 지방부터 비가 오겠고요. 이후로는 전남과 제주 해안에 그리고 낮 동안에는 충청도까지 비가 확대될 텐데요. 이 비구름은 수요일인 모레 새벽이 돼서야 점차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밤 사이에는 안개도 짙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남부지방은 온종일 비가 오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잦아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5도, 광주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반짝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